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1-242-185 판결 사건명 물품 대금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 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 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2.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9.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위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준거법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하고 조문에 달리 표시가 없으면 매매협약의 조문을 의미한다.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협약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제1호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2호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 협약은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의 진술과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제8조 제1항 위 조항에 적용이 없을 경우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제8조 제2항 당사자의 의도나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협상, 당사자들 사이 확립된 관행 및 관례, 후속 행위 등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조 제3항 한편 매매 협약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 이른바 내적 흠결을 말한다. 내적 흠결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매매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 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제7조 제2항 매매 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 이른바 외적 흠결을 말한다. 외적 흠결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4. 대한민국 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러시아 법인인 을 외국회사와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조립 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조립 설비를 인도하고 물품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을 회사가 추가 합의를 제안하여 대금 지급 시기를 시운전 완료 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하였는데 을 회사가 조립 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 대금 지급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비엔나 1980 국제연합협약과 위 계약의 해석만으로도 매수인인 을 회사의 물품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1다 245-528 등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 제6조의 2는 제1항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이하 같은 종류,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 같은 종류, 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제1호 같은 종류,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고용 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 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 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 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 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및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고용 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무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갑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갑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갑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 휴가 일수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는 청구 기간 중 파견 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 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 기간 전에 파견 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 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또는 그 밖에 적당한 간접 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 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 실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 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년 5월 21일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 규정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라고 규정,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개정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 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 이율은 이 영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 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개정 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 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에 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3-28340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 유고를 훼손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위 사람은 분묘의 관리 처분권자인 제사 주재자가 아니더라도 분묘 발굴 등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분묘 발굴 등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 유고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은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 유고를 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묘의 관리 처분권자인 제사 주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 발굴, 유체, 유골 훼손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그 행위자가 분묘 발굴 또는 유체, 유골의 처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분묘 발굴 또는 유체, 유골의 처리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추모 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망인 사이의 친족관계 또는 생전 생활관계, 평소 분묘 등의 관리 상황, 분묘나 유체, 유골의 손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이 분묘가 있던 임야를 개발할 목적으로 분묘에 안치된 망인들의 종손이자 제사 주재자인 병으로부터 묘제이장 이행각서를 받은 다음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망인들의 유골을 꺼내 한꺼번에 양철통에 담은 후 불로 태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었는데 망인들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분묘를 실제로 관리해온 정이, 갑 등의 유골 훼손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갑 등의 유골 훼손 행위로 정이,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정은 분묘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는 제사 주재자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다 291-102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1.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 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및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 권리자에 대한 채권 신고 최고의 방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 담보법이라 한다. 가등기 담보법 제16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수액을,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제1항 압류 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 가등기 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에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 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 담보법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 권리자에 대한 채권 신고 최고는 민사집행 절차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 가등기 담보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에 대한 채권 신고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채권자 갑의 신청으로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집행법원이 미 부동산에 맞춰진 가등기 권리자 병의 등기상 주소지로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가등기 후 이사하여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한 병이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후 자신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에 해당한다며 채권 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자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갑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의 채권 신고가 적법하여 병에게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다 302-217 판결 사건명 임대료 등 청구 1. 임대차 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범위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지급 기일부터 진행한다. 3. 임대차 존속 중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연체 차임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 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따르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 연체 상태에서 임대차 관계를 지속해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 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306-69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및 상표권 침해 금지.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 사용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상 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여기서 제3자의 의미. 통상 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 전용 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 사용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법 제95조 제3항. 통상 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 사용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상표법 제97조 제2항. 통상 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제3자는 통상 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 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25년 3월 24일자 2024스 866 등 결정. 사건명 상속재산 분할 등. 1.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 비송 사건에 반대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 민법 제1013조 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는 마류 가사 비송 사건에 속하고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결련 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 비송 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반대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92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 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반대 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 청구의 신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항고심에서도 마류 가사 비송 사건의 반대 청구를 할 수도 있다.
2. 갑은 채권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금전 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갑은 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 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갑은 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 상속 개시 시.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 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 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 대상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4.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및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 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 기본법 제44조,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2-50410 판결 사건명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지 여부. 적극.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구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나 구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21년 11월 2일 경기도 조례 제7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경기도 조례라고 한다. 구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헌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헌을 부기하여 세대를 정의하였을 것이다. 둘째, 구도시정비법이나 구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 원칙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에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이와 달리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하여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셋째, 구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전단에 따르면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세대의 공통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로 간주되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 대상자 지위를 가지므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이러한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하여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구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조합 정관 등에 기하여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2 610-18 판결 사건명 2021서
6905 결정 취소. 1.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갑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양도 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갑이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3-2-37896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실질 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납세 의무자가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 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실질 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 회피 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 회피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 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 회피 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2-62738 판결 사건명 인지세 부과처분 취소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조세 법률 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결제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핀 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문서가 구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인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1도 4355 판결 사건명 특수상해 1.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형의 집행 순서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제462조 본문에서 둘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라고 하여 중한형 우선 집행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제462조 단서에서 단,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하여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형 집행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불형으로 사형과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의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 규칙은 제39조 제1항에서 형의 집행 순서 변경에 의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라는 제목 아래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 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용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형 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 집행의 시작과 종료는 형법 제35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결격 기간의 계산, 형법 제80조에 따른 형의 시효 중단 등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어 선고된 수용자 등의 경우 형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의 완납 여부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가석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좌우하므로 형 집행의 순서와 그 변경은 수용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검사의 형 집행의 순서 변경은 수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갖추어 주려는 목적이라든지 자유형의 시효가 장기인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함으로써
벌금형의 시효를 중단시키라는 목적 등 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가 검사의 자의적인 형의 집행순서 변경이나 그로 인하여 수용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검사는 형의 집행순서 변경 제도의 목적과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1항 단서에서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하기 위한 형의 집행순서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2. 형의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위가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시점, 그 변경 지위가 있었을 당시 및 판단 기준, 형의 집행순서 변경 후에 수용자가 새로운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 변경이 수용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의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위가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그 변경 지위가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의 목적, 동기, 경위,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수용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순서의 변경이 수용자에게 미칠 영향, 형의 시효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형의 집행순서 변경 후에 수용자가 새로운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 변경이 수용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도 18441 판결 사건명 사기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 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 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도 202290 판결 사건명 강도치상 등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상습범위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으나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언에 의한 것인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 범죄의 가중법이라 한다.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2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